안녕하세요. 성격심리학의 독고유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성격심리학이란 과목을 시작할 건데요. 참고로 제가 심리학 중에 가장 재밌어하는 것이 성격심리학입니다. 물론 제가 재밌어해서 여러분들도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성격의 이론과 연구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아주 과학적인 검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BTI 검사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심리학적인 과학적인 베이스에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검사를 할 때요. 어떤 것을 문장을 읽고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나중에 어떤 유형이 나왔는데요. 그럼 어떤 문장에 체크를 할 때 그 문장에는 나의 성격에 대한 뭔가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내가 동의를 한다, 안 한다 하는 내용으로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성격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떠한 문장 같은 것들로 읽고 거기에 수치를 체크를 한다든지 맞다 아니다로 해서 어떻게 해요? 수치화 시켜서 이 사람의 성격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격의 이론과 연구법 오늘 처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럼 성격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올포트는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 내 역동적 조직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나중에 올포트 아주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오늘은 그냥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리번은 이름이 약간 헬렌 켈러의 선생님, 여자 선생님 같지만 남자분이십니다. 성격은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특징 짓는 비교적 지속적인 심리적 특성이 되겠고요. 자, 프롬, 우리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로 알고 있죠? 그 프롬이 맞아요. 성격의 한 개인의 특징이 되며 독특성을 만들어내는 선천적이자 후천적인 정신적 특질의 총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미셸 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이다. 자, 메디 성격은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 사고, 감정, 행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결정하는 일련의 안정된 경영이자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링맨은 성격은 개인이 소유한 일련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으로서 이와 같은 특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동기, 행동에 독특하게 영향을 줍니다. 자, 카버와 샤이어는 성격은 인간의 행동, 사고, 감정의 특유한 패턴을 창조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인간 내부 역동적 조직이다. 버거는 성격의 일관된 행동 패턴 및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내적 과정이다 라고 성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의 학자들 별 말고 일반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성격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 신체적, 정신적 체계들의 역동적 조직이 되겠고요. 성격은 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인지적이고 정동적인 안정된 행동 양식이다. 또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성격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행동 양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성격의 이해를 위한 주요 과정을 볼게요. 삶 전체가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이므로 모든 행동은 적응적이고요. 성격은 학습된 행동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는 성격 패턴에 영향을 주고요. 각각의 성격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독특한 조직을 가집니다. 성격은 반응의 선택을 결정하고 패턴의 이해는 행동을 예언하도록 해주죠. 이 패턴은 행동 패턴이요. 자, 기본적인 성격 패턴의 이해는 어떤 행동의 구체적 기능을 이해하도록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를 먼저 말을 할게요. personality, 캐릭터, temperament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요. 독특성, 개별성. 그래서 개인의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비지적 심리 구조입니다. 비지적이 뭐예요? 비지적이요. 자, 지적 심리적인 구조는 우리 머리가 좋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떠한 학문을 배우는데 빨리 이해를 하더라, 이런 것이 이제 지적 심리 구조가 되겠고요. 비지적 심리 구조는 뭐 그 사람이 쾌활하더라, 아니면 그 사람이 약간 우울하더라, 아니면 그 사람이 약간 냉소적이더라,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비지적 심리 구조로서 지능이나 적성, 창의력 등 지적인 특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의 연관성을 가진 체제를 이루는 심리적 구조가 되겠어요. 우리 가장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낙천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을 보면 되겠죠. 낙천적인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이거 힘든 거라도 재밌겠네 라고 할 수 있고, 비관적인 사람은 뭔가 시킬 때 이 힘든 거 왜 해? 이거 한다고 뭐 좋아진다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질 보겠습니다. 자, 성질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우리 드라마 주인공 같은 거 볼 때 그 주인공의 캐릭터라고 하지 퍼스널리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는 굉장히 독한 연기인데 그 캐릭터는 굉장히 맨날 악역한테 두들겨 맞고 엉엉 우는 캐릭터인데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대개의 경우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한 평가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악독한 캐릭터, 어떤 캐릭터는 선한 캐릭터. 인간 성격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기자, 드라마의 악독한 캐릭터, 그 사람 성질 참 고약하다. 그렇죠? 표현에서처럼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기질은요. 제가 혹시 오리엔테이션 때 걔 다혈질이잖아. 걔 되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 욱하는 기질이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 기질은요. 유기체의 생물학적 성향입니다. 자, 이 다혈질은요. 학습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 다혈질처럼 성질을 내면 내가 초코칩 쿠키 하나 줄게 해가지고 어릴 때 학습되거나, 아니면 네가 다혈질이지 않은 성격을 보이게 되면 초코칩 쿠키를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유기체의 생물학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 중 생물적, 생리적 근거에 의한 성향을 말합니다. 성격의 구성 요소 중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유전적인 작용이 클 수 있죠. 자, 성격의 특징적 요소를 볼게요. 자,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성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성 혹은 개인차를 반영해요. 성격은 개인들 간의 심리적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고 두 번째 공통성이 나오는데 그럼 선생님 앞에 성격은 독특성 다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왜 공통성이 나오죠? 라고 했을 때, 자, 이 공통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든 회사에 들어가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심리. 만약에 집에 혼자 맨날 처박혀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혼자 격리되었어요. 한 달 집에 혼자 격리되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좋아요? 한 달 내내 집에 혼자 있으면 나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사람들 영원히 안 만나고 싶어. 이렇지 않죠. 사람들 만나고 싶다. 나도 어디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군집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 걸 있죠.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하고요. 그로 인해 개인의 독특한 행동들을 공통성의 근거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관성은 안정성인데요. 자, 성격은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과 오늘 같이는 이렇게 수업해놓고 다음 수업에서 갑자기 진짜 오늘 수업하기 싫은데 알아서 해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요? 몰라. 그래서 책 닫고 수업 안 해요. 아니면 수업할 때 혼자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로 이제 우리 공부합시다. 이런 성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격은 어떠한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MC분들 생각해 봅시다. 유재석 씨, 조세호 씨, 신동엽 씨, 강호동 씨 이런 분들 성격을 보면 갑자기 강호동 씨가 어떤 날엔 되게 우울하고 비관적이다가 막 말도 없고 그랬다가 다음 날에 막 말도 많고 하하호호하고 또 다음 날에는 말 없고 소극적이고 막 울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관성 혹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을 반영하죠. 어떤 사람의 캐릭터는 쭉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동엽 씨도 꼭 그 성격이 비슷하게 가지. 어떤 날은 화면에 안 나오고 막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성격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일관성 혹은 안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자, 역동성 성격은 개인 내부의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특성을 반영해서요. 개인의 다양한 행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이 아닌 내면적 조직체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격의 일반적인 특징은 성격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 성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했던 MC분들 특징 우리가 보고 느낀 거잖아요. TV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격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걔는 성격이 좀 그래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또 성격은 각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신동엽 씨를 예를 들까요? 신동엽 씨가 여기 서서 성격 심리학 수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고 다른 모임에서 사람들 처음 만나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지. 만약에 신동엽 씨가 동창 모임 가서는 울고 있고 맨날 동창 모임 가서 맨날 울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스승이나 은사를 만나면 또 욕하고 이러면서 어떤 상황마다 성격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성격을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상황에서 요 밝은 사람은 언제나 밝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개인 내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격의 형성에 대해서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이제 재밌는 부분 들어가 볼까요? 언제나 제가 보기엔 고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성격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유전적으로 성격이 형성이 되냐 아니면 환경적으로 성격이 형성이 되냐에 대해서 언제나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 집은 아들이 없이 자매만 있습니다. 언니랑 저랑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언니랑 저랑 완전하게 성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 친구들한테 우리 언니 나랑 성격이 반대야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언니는 좋은 분이시구나 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친구들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응징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유전과 환경을 보려면 자 이겁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언니랑 저랑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러면 환경으로 보자면 우리 언니랑 나랑은 성격이 사실은 같아야 돼요. 왜요? 엄마 아빠가 같고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심지어 우리는 성인이 돼서도 잠시 한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얘기 다 나오는데 아빠는 엄청 외향적이시고요. 어머니는 약간 내향적이십니다. 근데 언니가 어머니를 닮아서 내향적이고요.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유전을 봤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내향, 외향으로 갈라져 있고 그게 이제 언니는 내향을 받았고 전 외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연구하는 방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유전과 환경에서 자 천성 대 양육 요게 이제 천성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집에서 우리 언니는 같이 살았죠. 그래서 요게 양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성 대 양육이 맨날 싸우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성격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거죠. 물론 퍼센트는 정확하게는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약 50대 50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전 환경. 자, 그래서 유전의 영향도 받고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3번은 읽고 넘어가시고요. 뭐 행동 유전학 이런 게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러면 이쪽 파트 연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선 우리는 쌍둥이라고 말하지만 학문에서는 쌍둥이를 쌍생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쌍생아 연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쌍생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가 있죠. 자, 일란성은 정자가 똑같은데 갈라지는 거라 성별도 같고요. 생김새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란성은 정자가 두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를 수 있죠. 성별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얼굴이 다르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같을 수도 있는데 생김새가 아예 다르고 다른 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더 많이 성격이 닮아 있다면 역시 쪼개진 게 아예 다른 그 일란성보다는 일란성이 같은 거서 쪼개지는 거니까 유전의 힘이 더 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생아는 동일한 정자와 난자로부터 발생하고 요 하나가 갈라지는 거죠. 100% 일치하고요. 이란성 쌍생아는 정자가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50%를 이제 유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유하는 유전자 비율의 차이를 보는 것이 이제 유전 쪽의 연구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밑에 입양 연구는 어떻게 보면 요거를 보는 겁니다. 입양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때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한 가정에. 그러면 환경은 같죠. 왜냐하면 한 가정에 둘이 입양되니까.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아예 엄마 아빠와 이 입양된 아이와 이 입양된 아이는 모두 다 남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경은 다 같이 살죠. 그래서 이제 입양 연구를 보시면 입양 연구는 어린 시절 다양한 이유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 쌍생아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입양 연구는 쌍둥이를 특히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2명이 있죠. 이 친구들이 각자 이제 다른 집에 어떻게 돼요? 입양을 가게 됩니다. 각자 다른 집에 입양을 가게 돼요. 근데 이 둘이는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같죠. 그런데 이제 각자의 집에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집은 약간 비관적인 집, 이 집은 약간 낙천적인 집에 가게 된다면 이 둘이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이제 콜라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입양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공유 환경과 비공유 환경인데, 저 공유 환경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언니랑 같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환경이 함께 공유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 환경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가정에서 동일한 부모로부터 양육된 환경을 말하는 것이 이제 공유 환경, 동질 환경이 되겠고요. 비공유 환경은 어떻게 해요? 언니랑 나랑 뭐 사정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 사정으로 인해서 각자의 친척 집에 가게 되면은 비공유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하는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이질 환경, 비공유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여러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유 환경보다는 비공유 환경이 성격의 개인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같은 가정의 형제라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성격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격 이론의 흐름과 쟁점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과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까지는요. 조금 편하게 봐주세요.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쭉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고대에는 이제 이건 비과학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고대에는 우리 그 의대생이 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고대 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랬죠. 사람의 성격은 피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피는 예를 들면 뭐 콸콸콸콸 흐르는 맑은 피가 있고 또 어떤 피는 이제 손에 피가 났을 때 어머 베었어 했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있고 또 어떤 피는 시커먼 피가 있고 또 어떤 피는 뭐 선명한 피가 있다. 이 피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 비과학이 됐지만 보세요. 그래서 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액 흑담즙 블랙이라고 돼 있죠. 황담즙 노리끼리한 피, 그 다음에 점액 이렇게 피가 흘렀는데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 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체액이 우세하냐에 따라 개인의 성격과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비과학이니까 듣고 흘리면 돼요. 그래서 로마의 의학자 갈렌도 이 체액론을 발전시켜서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성격을 옛날에 고대 때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중세 때에는 뭐 창의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읽어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근대에서는 이제 요거 저 요 단어 좋아하는데 타블라 라사 이거 좋아하는데 로크, 볼테르 등의 인간이 백지와 같은 상태의 성격은 아무 성격을 안 타고나는데 거기에 어떤 백지의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셀든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으로 이제 신체 유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막 예시입니다. 예시 똑같다는 게 아니라 태양인, 태음이 뭐 태양이는 뭐 머리가 크면서 뭐 안 외워요. 잘 몰라요. 태음이는 뭐 어깨가 작고 뭐 이런 거 있죠. 소양이는 어쩌고 소음이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해서 사상의학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막 태양이는 모든 게 다 손발이 다 크고 막 이런 느낌이 나고 왠지 소음이는 손발도 조금 약간 작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든이 내배엽형, 중배엽형, 외배엽형으로 구분했었다. 이런 내용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자, 성격 연구의 주요 사건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뭐 심리학의 아버지 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879년 분트가 독일 라이프치히의 심리학 연구를 위해 실험실을 개설함으로써 현대 심리학의 효시, 첫 시작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00년대, 또 900년이라고 하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보기 좋네요. 쉽네요. 1900년대에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고 책을 내면서 정신분석 이론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완전 창조한 게 되겠죠. 정신분석 이론을. 1906년에는 우리 파블로프의 개실험, 뭔가 먹이를 갖다 줬더니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 먹이와 종소리를 땡글땡글 하는 걸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켰더니 나중에 먹이 없이 종소리만 이렇게 흔들어도 강아지가 침을 흘렸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우리 TV에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이 밥그릇을 딱 들게 되면 강아지가 밥을 준다라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밥그릇이 먹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인데도 불구하고 밥그릇을 보여주면 이제 먹이 주나 보다라는 것이 뭐예요? 파블로프의 개실험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죠. 1917년에는 뭐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뭔가 지능 검사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군대에 어떻게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를 해야 더 효율적이 되나라고 하면서 연구가 시작됩니다. 자, 1921년에는 융이 이제 뭐 심리학적 유형을 발표를 했고요. 로샤 검사가 개발이 됩니다. 1935년에는 머레이와 모건이 주제 통각 검사를 개발하고요. 1937년에는 올포트, 우리 나중에 올포트 배울 거예요. 특질 연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질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게 됩니다.
1943년에는 하더웨이와 맥킨리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MMPI를 만들고요. 1949년에는 카텔이 16PF, PF가 퍼스널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16개의 퍼스널 팩터, 성격 요인 검사를 만들고요. 1952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협회가 DSM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953년에는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화를 발표하고요. 1954년에는 매슬로우가 만든 단어는 자기실현 경향성,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955년에는 켈리가 개인적 구성 개념의 심리학을 만들고요. 1960년에는 아이젠크가 성격 3요인을 만들고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 3요인에서 빅5라는 5개의 공통적인 성격이 이렇게 요걸로 인해서 요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961년에는 터프스와 크리스탈이 성격 5요인 구조를 제시하고요. 1968년에는 미첼이 이제 성격과 평가를 출간해서 개인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죠. 자, 1977년 반두라가 사회학습 이론을 출간했고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보보인형 막 두들겨 패고 보보인형 안아주고 하는 성인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했다.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반두라가 되겠습니다. 1981년 골드버그가 성격 5 요인에 대해서 빅5, 아까 아이젠크 3개, 5개 만들어냈다는 요게 빅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5년 코스타와 맥크레이의 네오 성격 질문지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빅5로 만들어지는 질문지가 되겠어요. 1994년에는 클로닝거가 기질 및 성격 검사를 개발하게 된 것이 성격 연구의 주요 일대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격 심리학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이 부적응적인 행동을 개선해서 더 나아가 이제 개인의 행복을 증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론들에서 중요시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성격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5가지 관점 밑에 나오죠? 이거 언제 했죠? 우리 바로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했습니다. 자, 정신역동 있고요. 5가지. 성향적 관점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걔 너무 다혈질이야. 걔 되게 욱하는 기질이 있어. 라고 해서 특질 이론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기실현 경향성,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사회학습, 반두라 아까 그 보보인형 있죠? 두들겨 패고 뽀뽀해주는 거 따라하는 거. 사회학습, 우리 막 연예인들 옷 입고 예쁜 거 입고 나오면 나도 저거 입으면 예쁘겠지, 저 모습이겠지 하면서 옷을 샀는데 그 핏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고요. 5번째가 인지주의적 관점, 뭐죠? 내가 머릿속으로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난 바보야. 난 원래 외우는 거 못해. 난 시험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인지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또 살펴볼까요? 정신역동적 관점은 인간 내적인 정신구조 및 발달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요. 정신의 에너지, 인간 행동이 결정되는 상황적 맥락, 정신과 환경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성격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우리 미셸이라는 학자를 배우면서 이 상황적 맥락을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연필로 이렇게 싹 지워주세요. 상황적 맥락은 정신역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필로 그냥 이렇게 중요하다고 줄 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상황적 맥락 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없애주셔도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이론, 융의 분석심리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프로이트와 융은 의식 넘어 무의식을 인간을 움직이는 큰 힘이라고 본 반면, 아들러와 에릭슨은 무의식보다 의식 속에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성향적 관점, 똑같은 단어, 특질 이론이 되겠어요. 자, 성향적 관점은 우리 다혈질, 욱하는 기질, 그거 약간 타고난 느낌이잖아요. 뭔가 학습되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다혈질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딸 둘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혈질이니까 애들도 다혈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엄마 아빠가 다혈질 교육을 시켜서 딸 둘이가 다혈질이 됐어 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개인 자체, 유전적인 것 자체에 더 많은 기초를 두는 것으로 인간의 특질이나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질, 트레이트는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서의 일관된 양식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포트, 카텔 요 둘이 특질 이론을 말하고요. 아이젠크까지 3명이 특질 이론가 중에 3대장이 되겠습니다. 올포트, 카텔, 아이젠크. 그래서 이제 다음 줄에 카텔은 통계적 기법인 요인 분석을 만들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통해서 성격을 알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 가장 대표적인 학자 메슬로우와 로저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실현 경향성이란 단어는 메슬로우가 만들어낸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현실을 중시하며 현상학적 관점에서 현상학적 관점은 그냥 우리가 삶에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삶에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자, 모든 인간은 좋은 문장이네요. 존엄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긍정적인 존재다. 그래서 메슬로우, 그 다음에 로저스, 그 다음에 실존주의의 프랭클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행동 및 사회학적 관점에는 개인의 내면적 요인보다는 환경의 요인을 강조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파생된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파생된 이 사회학습적 관점에서는 학습은 인간이 환경과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경험과 보복인형 또 얘기하죠. 때리는 거 봤을 때는 얘 때리는 건가? 뽀뽀하는 거 봤을 때 얘 안아주고 뽀뽀하는 건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경험과 연습에 의해 나타나는 비교적 연속적인 변화를 강조합니다. 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기반을 둔 신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반두라 및 로터의 사회학습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또 이 사회학습도 스키너 약간 좀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람은 반두라랑 로터가 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적 관점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뇌입니다. 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성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는 멍충이 하면 다 뭔가 뭘 할 때 머뭇거리게 되겠죠. 난 실패자야. 뭔가 할 때에도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 뭔가 할 때에도 또 실패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게 되겠죠. 인지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요 머리입니다. 머리, 뇌. 인지심리가 뇌의 심리죠.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개인이 갖는 뇌, 인지에 따라 정서 및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보다는 개인의 내적인 인지구조, 머릿속의 생각이죠. 어떠한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앨리스와 백이 가장 유명한 인지주의적 관점의 인지행동주의자들이죠. 대표자가 되겠고요. 켈리 역시 개인적 구성개념 이론이라고 해서 요 머릿속에 인지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성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성격 심리학의 최근 추세 보시면 성격 단위의 다양화, 그래서 특질, 도식, 심리양식, 행동 각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요. 성격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이제는 개인, 상황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개인은 유전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상황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 사람들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모르겠어요. 동물의 생각을 제가 꿰뚫어 보진 못했지만 뭔가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이 사람 성격을 많이 좌우하느냐. 이 말이 이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으로의 활발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최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설명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생물학과 신경과학이 유전적 요인과 뇌의 신경생리학의 기초에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성격 장애 및 성격 강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주요 학파와 학자, 또 이제 또 요거 뭐 꼭 지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학파는 구성주의, 기능주의가 되겠고요. 자, 행동주의에서는 제가 아까 그 얘기했는데요. 성격을 만들려면 초코칩을 하나 주면서 너 발표 많이 하면 엄마가 초코칩 줄게. 우리 딸 뭐 심부름 잘하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라고 하면서 10,000원을 받으면서 계속 심부름을 잘하는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뭐예요?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관찰 및 측정 가능한 외연적 행동에 초점을 둬야 된다. 심부름을 갔다 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두부 사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행동주의가 되겠습니다. 정신분석은 서로 성격을 경쟁하고 갈등하는 내적인 힘들의 집합으로 보고 있고요. 신정신분석 학파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신프로이트 학파, 그 다음에 후기 정신분석 학파, 여기에 이제 신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프로이트와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냐면 프로이트는 사실 성적인 리비도의 성격이 이제 시작이 된다. 성격은 다 성적인 리비도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학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이론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어릴 적에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건 맞는데 요거 말고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됩니다. 물론 어릴 적의 성격이 어떠한 이벤트로 만들어진다는 건 인정해요. 그거는 프로이트를 따라가지만 저희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나온 학파들이 신프로이트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이 아닌 의식.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의식, 사회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하려니까 내가 움츠러 든 성격이 된다든지 의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 문화적인 힘으로 성격이 발달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정신분석 학파, 신프로이드 학파, 후기 정신분석 학파가 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는 독일어가 이 형태를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게슈탈트 심리학이 되겠고요. 자, 인본주의 심리학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로 자신을 스스로 발현시킨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심리학, 인간 중심 심리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심리학, 뇌라고 했죠. 인간은 사고, 기억, 의사결정 이거 다 누가 하나요? 뇌가 하죠. 그래서 인지과정으로 성격이 형성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격 어떻게 시작되었고요. 성격에는 어떤 것들로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성격에 대한 관점은 이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첫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쟁점이 있고 또 어떻게 연구하게 되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